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누나와 매형과 함께 공동 사업자로 구매대행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의 출자금은 누나 5천만 원, 매형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신 3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은 작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다른 직원들도 합류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필요하여 매형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랑 누나는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누나가 귀국한 당일 매형은 누나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에게 갑작스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누나는 갑작스런 이혼 통보의 이유가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며 꽤 오랜 시간 자책을 하였습니다. 매형은 누나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사업은 이어가자고 말하였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누나는 매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진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업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업무를 보던 중 누나는 매형과 한 여자가 얼굴을 맞대고 둘의 얼굴에 하트를 그려놓고 차에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메일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형보다 16살이나 많은 매형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둘이나 있는 49살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누나가 그 여자에 대하여 시댁에 하소연하자 시댁 식구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챌 만큼 둘은 매형의 고등학교 때부터 꽤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둘 사이에 영향을 끼친 건 사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0월쯤 저희 사이트를 가져다 베낀 듯한 사이트가 있어서 직원들과 판매자 정보를 찾아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정보의 휴대폰 번호는 그 여자의 번호였고 아이디는 그 여자 이름과 매형 생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크게 싸웠고 누나는 그 여자에게 예전에 그런 사이였던 거 알고 있으니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6월에도 결혼한 지 채 2달도 안 된 매형에게 밤 12시에 그 여자 전화가 오기도 하였고, 매형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가 누나가 들어가며 황급히 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며 자책하던 누나는 그 사진을 보고 매형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크게 다퉜습니다. 매형은 사업적인 만남이었으며 조건을 주기 위해 몇 번 만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나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좋아한 것 맞다. 땡땡이 나에게 완전 특별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마음을 당신이 왜 통제해요? 라는 당당하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16살 차이가 나는 자신의 제자를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인정을 한 이후에도, 누나가 제발 만나지 말아달라고 한 그 이후에도 둘은 계속 만남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으며 심지어 작년 10월 어느 날에도 매형은 그 여자의 동네를 갔는데, 그날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발인을 하는 날과 누나의 생일이 겹쳐서 누나가 되게 힘들어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누나는 둘의 이름이 적힌 부산 항공편을 발견하였습니다. 둘은 또다시 크게 다퉜고 매형은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하여 누나와 그만 만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가 우리 엄마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니 제발 친정에는 전화하지 말아달라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매형은 막무가내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전화는 매형이 저희 아버지에게 설날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매형의 안부와 함께 누나랑 매형이 언제 같이 내려올 계획 없냐고 묻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매형의 전화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며 받으셨을지 생각하니 저도 속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형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네한테 속았든 어쨌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한때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 사위였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경우 없는 사람이었나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구나. 자존심도 상하고. 난 솔직히 자네가 불쌍하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구겨놓았으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져야지. 자네한테 연민의 정을 새록새록 느끼며 그 여자, 학교 선생이라는 그 여자.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하고 싸우려면 건강에 유념해야겠지.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딸도 안쓰럽고 자네도 그렇고 인생 별거 아니야. 라고 보냈는데 매형이 협박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라며 법원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누나 역시 매형의 이런 태도에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은 물론 사업적으로도 도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뤄온 사업을 나누기 위한 사업적 협의에 매형은 뻔뻔하게도 아래의 조건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및 그 어떠한 소송도 하지 말 것. 두 번째, 그 여자를 포함해 자기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 것. 누나가 그러한 조건에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매형은 저희 부모님의 돈 3억 중 2억이 남았는데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듯이 친정 돈 못 찾겠네. 투자 감사합니다. 라는 배은망덕한 메시지를 보내며 저희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둘의 다툼이 있고 다음날 저는 바로 사무실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제해고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에서 빠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걸 빌미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제 카드 대금 1,200만 원에 대하여 내가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했지 쓰라고 했냐? 내가 그걸 왜 줘야 하냐? 미국 가서 찾아가라 등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저의 대금 지급 요구를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카드 대금 350만 원은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비로 카드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중도해고에 따른 급여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모든 악행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의 지분은 누나와 매형 50대 50이지만 매형은 정상 계좌가 자신의 계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당연히 줘야 할 돈인 친정에서 빌려준 돈과 저와 누나의 신용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이후로 4억여 원이 정산이 되는 동안 누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누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잔고 마이너스 9,300만 원과 1억 원 정도의 카드값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때문에 현재 누나는 제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매형은 그런 방식으로 저희를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자신은 정상되는 금액을 이용하여 보험 대출과 카드 빚을 다 갚고 심지어 잠시 뺐었던 코인에도 다시 돈을 넣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매형은 그 여자의 동네에 그 여자의 동생과 사업적 이유로 얻었다던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고 그 여자는 누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 여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누나에게 마음에 없는 사과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자의 와이프에게 제자를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 맞다.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대체 왜 본인들이 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부끄럼도 없는 걸까요? 당당하다 못해 이제 뻔뻔하기까지 한 저들의 태도에 이제는 저희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선임과 함께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막무가내 방식으로 일관하는 걸 당하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현재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키겠다고 그에 대한 동의를 누나에게 요구하며 그 여자가 만든 사이트로 모든 걸 옮기고 있는 매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매형의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워지자 사무실의 직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와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직원들에게 그 여자와 매형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동업을 파기해야 할 상황인데 매형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지 말라는 조건 등을 계속 요구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매형은 그 사진을 본 직원들이 자신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날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랑 누나도 사무실로 향하였고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후 상황이 좀 정리되자 매형은 자신이 준비해온 PPT를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나의 거지 같은 성격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 아무것도 아닌 사이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내용의 PPT였습니다. 둘은 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매형은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본인에게 화내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형이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스피커폰을 켜놓은 걸 아시고는 내가 그렇다고 할 말 못하겠냐며 화를 내셨고 매형은 조롱하듯이 들으셨죠? 이 가족이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였습니다. 많이 지쳐있던 직원들은 둘 중 누가 운영해도 상관없으니 빨리 결정을 내려서 불안함을 해소해 주길 바랬습니다. 누나와 매형은 그 자리에서 누가 운영하게 되어도 직원 모두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둘은 협의점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과정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나가 한 달 안에 2억을 선입금, 담보를 잡고 3년 안에 남은 금액을 지불하여 인수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안은 매형이 제시한 것입니다. 매형은 직원들이 이미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누나는 소송이 길어지지 않아야 직원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했습니다. 그 후 저와 누나는 그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한 그날 저녁 갑자기 매형이 연락을 해서는 직원들을 회유한 게 신의 한 수다. 대체 어떻게 회유했냐? 라고 하더군요. 누나는 회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주일간 돈 가져가려는 도둑놈 취급을 당하고 업무 단톡방에서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어도 해명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협의가 된다면 직원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둘 사이의 불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매형은 너네를 누가 먹여 살렸는데 너는 없어도 이 사업이 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돼. 왜 그걸 직원들이 모르냐. 너의 감언이설에 속았다. 새치어에 놀아났다. 그리고 그날 사무실에서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던 직원을 칭하며 땡땡땡 그 오만한 게 라며 화를 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틀 내에 2억을 선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매형은 자신이 한 푼도 주지 않아서 누나가 돈이 없단 걸 알면서도 당장 보내지 않으면 그날 협의했던 건 파기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의 녹취, 우리 그 돈 없어도 살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를 계속 보내며 너네 집 돈 많지 않냐며 저희 어머니한테 받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그래도 장모님이었던 저희 어머니를 땡땡땡씨라고 칭하며 땡땡땡씨 고소하겠다. 와서 내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협의를 깨고 분풀이를 하려는 목적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리한 요구와 모욕적인 말들에 결국 어렵게 도달한 협의는 파기되었고 매형은 누나를 직원들을 위해 2억도 못 만드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현재 매형은 협의를 파기하는데 멈추지 않고 직원들 모두 함께 일궈온 사업체의 폐업과 전체 직원 해고에 대한 동의를 누나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중 한 명인 매형의 친구가 전적으로 맡아온 애지중지 키워온 사이트에 대하여 그 사이트가 현재 자신의 지분 100인이 자신이 의미처분할 것이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형이 고용주의 입장이긴 하지만 너희가 나를 등신 취급했다 이 오만한 것들이 라는 이유로 전부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사업체 폐업의 이유를 누나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본인과 직원들 간의 신뢰는 깨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통보를 하고서 매형은 그 여자와 만든 사이트를 운영할 새로운 사무실과
새로운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신이 하면 하는 거고 자신이 안 하면 없어지는 거라네요. 또한 그 여자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기존 사이트를 위해 주문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이 일하던 사이트를 자연스레 폐업하여 그들을 해고시키는 방법으로 해고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업게 한 후 그 여자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은 살 길을 찾겠다는 거죠. 매형이 강제로 폐업하려는 이 사업체는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랑 누나도 평일에는 최소 10시간, 많으면 14시간씩 일을 했고 요일이 바뀌고서야 퇴근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주말 이틀을 모두 쉰 날도 손에 꼽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도 기다렸던 상품이 나오면 서로를 깨워가며 구매를 하였고 저는 졸업도 밀어놓고 하는 만큼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와 누나가 밤늦게 혹은 꼭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매형은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함께 만들어온 사업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자신의 기분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지금 모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발단은 자신의 행동인데 모든 탓을 누나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계속 발견하며 지쳐가는 저희 누나. 딸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서 빌려준 돈으로 협박을 일삼는 사위를 보며 힘들어하시는 저희 부모님. 무고한 제3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생긴 억울한 직원들. 모두가 너무 상처를 받고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매형은 직원들이 너랑 동생이 나가는데 동의를 하고 정말 너희가 나간다면 직원들의 고용 유지는 검토해보겠다.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너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서 줄 수 없다. 라며 누나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누나에게 너 때문에 네 친구는 일자리를 잃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하여 몇 푼 투자해놓고 너희 친정돈으로 사업한 적 없다. 누가 보면 내가 빌어서 돈 받아와서 사업한 줄 알겠다. 라며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업신 여겼다는 이유로 곧 생계를 빼앗길 상황에 놓인 직원들에게 뻔뻔하게 그 여자가 만든 사이트를 위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이용하고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본인 살 길만 찾는 악독한 인간. 자신을 업신 여기거나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면서 자신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는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너무 쉽게 힘들게 하는 매형과 지금까지 뻔뻔하기 그지없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뉘우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조치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희 누나는 소송을 준비하다가도 항공편을 봤을 때 참고 넘어갔으면 괜찮았을까 라는 생각이 어쩔 땐 든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그릇된 것이라고 인정할까요? 글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저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지만 증명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작성했습니다. 음성 녹음이나 사적인 정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서 올리진 못하지만 추가적인 내용이나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면 언제든 작성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글을 읽으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하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모두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물론 소장도 나왔고 매형의 갑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횡령 같은 세무적인 부분과 함께 그들의 악행에 대한 증거 역시 계속 정리 중입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합법적인 대응만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태라서 매형의 막무가내 배째라는 식의 횡포에 법적인 강제력이 행해지기 전까지 취약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가 현직 선생님인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와 매형이 만든 사이트는 그 여자 엄마 명의입니다. 이전 글 내용 중 매형이 저희 아버지에게 6개월 만에 전화를 한 날, 매형이 계속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누나가 전화할 거면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저는 중간에 자퇴를 해서 겹치는 친구는 없고요. 쉽게 말해 학창시절 친구는 그 친구 한 명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주 아기 때부터 친했던 친구 2명이 있고요. 워낙에 인간관계가 좁아서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취 7년 차의 혼밥 혼술 만렙이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하여튼 원래 저질 체력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요즘에는 삶에 에너지도 없고 파이팅 넘치는 열정도 없고 기쁜 일도 그렇다고 기분 나쁜 일도 없어요. 뭔가 남이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부터 갉아먹어지는 기분이 들고 이런 상태가 거의 4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심리상담 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해봤는데 나아지질 않네요. 계기가 있긴 해요. 근데 불치병처럼 원인은 있는데 뭔지 아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문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근데 이게 이런 우울한 상황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1년 반 전부터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우울하면 우울한가 보다, 슬프면 내가 지금 슬픈가 보다 하고요. 근데 친구가 문제예요. 아니, 문제라고 표현하기엔 미안하지만 저한테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솔직히 제 기준에선 별것도 아닌 건데 힘들어하고 사람 몇 시간씩 붙잡아두고 얘기하고 어차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발 동동 구르고 저까지 불안하게 만들고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요. 당장 누울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천의 고아도 아니고 돈 때문에 밥을 굶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돈 없어서 학교도 자퇴하고 남들 학교 갈 시간에 알바하고 공부도 스스로 해야 됐고 처음부터 늦어지니 대학도 22살에나 겨우 갔고요. 20살 때부터 혼자 살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쌓인 빚이며 가족비, 생활비 벌어 사는 것도 빠듯한데 10년을 넘게 일만 하며 살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 사실만으로 숨통이 이제야 트이네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건 힘들다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당장에 못 사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줄 수 있었고 절대 단 한 번도 나는 이만큼 힘드니까 너가 나보다 낫잖아. 이따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땐 힘든 게 힘든 건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뒤돌아보니 그때 참 아등바등 힘들게 살았구나 싶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 한마디로 얘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술 먹고 전화 올 때면 피곤해도 얘기 다 들어주고 남친이랑 헤어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서 사방 곳곳 찾으러 다녔어요. 친구가 자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너는 최고야. 너가 내 친구라 너무 고마워. 언제나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받아주는 게요. 오히려 상황은 그 어린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그냥 듣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가 말하는 모든 게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만나면 매일 힘든 얘기만 하니까요. 저는 그냥 만나서 요즘 핫한 아이템은 뭐가 있는지, 뭐가 유행인지, 요즘 향수를 샀는데 이 향이 좋더라. 이거 화장품은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어디가 맛집이더라. 그냥 이런 시시껄렁한 대화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머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는 하기 싫어요. 근데 그러면 친구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와 서서히 멀어지려고 합니다. 안 보고 싶어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추가.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생각보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감정 쓰레기통.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제 확실해지네요. 솔직히 말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 강력하게 어필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댓글 중에도 있는 방법인데 위로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저도 살짝 짜증이 났었나 봐요.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는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너 잘못이 진짜 하나도 없어. 등등. 말이 다소 날카롭게도 나갔었는데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해결책을 줘도 알겠다고만 하지 안 듣더라고요. 그걸 보고 얘는 지금 상황이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힘든 거 들어주고 위로만 받고 싶은 거구나. 친구 위로해줄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매번 지 힘든 얘기만 하고. 안 그래도 저는 제 얘기 잘 안 꺼내는 거 알면서도 뭔 말이라고 해도 대충 듣는 척은 하는데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고. 몇 번 그래 하다가 본인 얘기로 또 돌아가고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매번 도돌이표해요. 똑같은 문제로 매번 말썽이고요. 매일 똑같은 문제, 매일 똑같이 해주는 위로 지겹네요. 그래도 친구 좋은 게 뭐라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술도 같이 마셔주고 나름 제가 그래도 뭐 잘난 게 없지만 조언도 해주고 시간 쓰고 돈 쓰며 해줬어요. 근데 멀어져야겠다, 손절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이유가 얼마 전에 또 한바탕 남친이랑 싸우고 술 먹고 울고 헤어진 애 만회하던 애가 이틀 후에 남자친구랑 여행 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만 보면 마치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댓글들도 그랬고요. 아마 저 말고는 몰랐나 봐요. 저번에도 헤어졌었는데 저한테 일단 주변에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곧 얼마 안 가 재결합했죠 뭐. 몇 시간씩 그 얘기 들어주고 심지어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는 그 친구 같이 있냐 데리러 가겠다. 저 혼자 사는 집 알려주기 싫은데 멋대로 지가 알려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는 이래서 싫어 이래놓고 뻔히 SNS에 같이 놀러간 사진을 올려요. 저는 그냥 얘가 본인 얘기하고 싶을 때 제가 겹치는 지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단둘이 여행 간 적도 10년 동안 고등학생 때 한 번 있네요. 주절주절 말이 많은데 쓰다 보니 친구 뒷담화인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회의감과 친구의 이중적인 모습, 10년이란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행동,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제야 차단하려고요. 조언해주신 대로 단칼에 잘라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차피 겹치는 지인도 없어서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친구 때문에 제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걔가 제 인생을 망친 것도 절대 아니지만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있어도 빠듯한 인생. 굳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말라는 댓글도 많이 와닿았어요.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았어요. 사주를 믿진 않지만 교훈기 같다는 댓글도 봤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직장에서 일도 잘 풀리고 재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집도 투룸으로 이사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돈 몇백이 없어서 이사갈 집 못 구하고 발 동동 구르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조만간 식 날짜 잡혀있고 신혼집 하느라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시아버님 제사였는데 식 전이고 시댁에서 오란 말이 없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저 같은 케이스는 다들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이 많았으나 얘랑 혼자 보내긴 뭐해서 그냥 같이 갔어요. 식 전이라 음식 안 시키실 거라는 얘랑 말과는 달리 가자마자
얘, 너 옷 그렇게 입고 와서 어떻게 음식을 하냐며 당장 갈아입고 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 갈아입고 와서 전 부치는데 얘랑이 도와주려고 하니 시무가 저리 가라고 네가 뭘 할 줄 아냐며 타박해서 얘랑은 소파에 앉아서 눈치 보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예비 형님이 남편의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좀 편해지겠다. 땡땡씨, 그동안은 만들어둔 거 갖다 먹기만 해서 편했지? 이제 땡땡씨도 고생 좀 해봐. 라는데 표정 관리 못했어요. 얘랑이 전부터 계속 제사 음식 갖다 주긴 했는데 솔직히 시가 제사 음식에 청양고추, 마늘, 후추 엄청 쓰고 자극적이어서 전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갖다 주지 말라 그래도 시댁에서 음식 많이 했다고 억지로 갖다 떠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결혼 전 저희 친정에선 제사 음식 다 도왔고 저희 집은 아빠도 큰아빠도 다 앉아서 전 부치고 밤 깎는데 여긴 남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며느리들만 일하더라고요. 여튼 제사 지내고 음식 먹는데 저희 예물 예단 생략이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랑이 제가 예전에 사준 목걸이를 차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형님이 그걸 보더니 못 보던 거네 이랬고 얘랑이 땡땡이가 선물해줬어 이랬는데 거기서 형님이 그럼 이제 시계만 하나 더 받으면 되겠네 라네요. 저 시댁이나 형님 내에서 금반지 하나 받은 거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원래는 자고 가라고 하는 거 무조건 집 가겠다 인사하고 나오니 얘랑은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고 오빠 형수님은 대체 예단 혼수 뭘 얼마나 해봤다고 나한테 저런 소리 하냐 아주버님 시계 받으셨냐 물었더니 형수가 혼전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느라 둘이 모은 돈으로 월세랑 가전도 빠듯하게 했고 사돈댁에서 이불 세 채 받은 거 외엔 아무것도 못 받는데 형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라네요. 결혼 전에 시댁 분위기가 저런 건 알 수 없었고 겪어봐야 아는 건데 설마 하는 상황을 각오는 했었는데 그 설마의 최악이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이라 대응도 어리버리 해버렸고 혼인신고는 이미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눈앞이 캄캄해요. 추가. 혼인신고만 하고 식은 안 올려서 포지션이 애매해서 얘랑 예비시댁 이게 맞다 생각했었는데 잘못 생각했나봐요. 이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집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한 거지 임신 안 했어요.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형님 부분만 쓰고 다른 건 생략했는데 남편 대응과 시어머니 일도 당연히 남편한테 따졌어요. 식 올리기 전에 다 엎고 호적 정리하잔 말도 했고 남편이 싹싹 빌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고 집안 어른들도 있어서 대처 못했다. 미안하다. 어머니 말씀과 행동은 나도 실망해서 방에 들어가서 따로 말씀드렸고 그냥 앉아있기 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여서 일부러 제기 닦고 뭐라도 해보려고 들락거렸는데 움직일 때마다 어른들이 너부터 쳐다보더라. 며느리 기선제압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오는데 괜히 너만 더 미움받고 한 소리 듣겠다 싶어서 어정쩡하게 있었다. 안 자고 집에 와야 할 것 같아서 술 한 잔도 안 받고 대기했다. 앞으론 처신 똑바로 하고 정 안 되면 아예 불참도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일단은 지켜보려 합니다. 혼인신고라도 안 했으면 결혼 생각 좀 해보자 했을 텐데 시어머니도 옷 갈아입고 오란 말 외엔 따로 말 안 걸고 조용히 계셨어요. 남편이 한마디 해서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를 대하는 방향이 좋은 쪽으로 표출될 것 같진 않아서 불안하네요. 이혼 안 하고 계속 살면 고부관계는 죽썩다 생각하고 살아야겠죠. 결혼 전에 제사 음식 받아온 거 이건 저도 화나는데. 생각해서 챙겨주셨다면 감사하지만 하필 제사 음식일까요? 남편한테 내 입에도 안 맞고 냉동실 자리만 차지하다 결국엔 버린다. 나한테 짬처리하냐. 제발 받아오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는데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음식 많이 해서 짬처리 시킨 거 맞다고 했었어요. 남편이 챙긴 것도 아니고 안 가져간다는데도 억지로 챙겨주는 걸 어떻게 필요 없다고 안 받아올 수 있냐. 그냥 받고 버려라. 라고까지 했었고 이번에 챙겨주실 땐 저희 집은 이거 먹는 사람 없다고 안 받았더니 그럼 이걸 누가 다 먹냐고 하시던데 그러게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이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청양고추, 후추, 마늘이요. 제가 결혼 전에 저 음식들을 보고서 남편에게 누가 제사 음식에 귀신 쫓아내는 이런 향신료를 쓰냐고 했더니 자기네 집은 쭉 써왔다길래 그러냐 했고, 친정엄마한테 제사 음식에 고추, 후추, 마늘 쓰는 집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원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그 집 가풍인가 보지. 남의 집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셔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술을 주시던데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셔서 술 못 마신다 말했더니 어른들이 어른이 주는 술이니 받기만 해라. 그래서 받고 내려놨는데 형님이 땡땡씨 뒤에선 막 폭탄 말아 마시면서 어른들 앞이라고 내숭 떠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마셔라 라고 하면서 계속 술도 권했어요. 그땐 딱 잘라서 저는 원래 술 안 마신다 했고요. 왜 형님만 잡냐는데 남편은 제가 가만 안 뒀고 어머님도 남편이 따로 얘기했으나 형님이 그런 건 남편이 형수한테 따질 수도 없고 아주버님한테 형수 왜 그러냐 단속하라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 일로 생각했을 때 형님이라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왜 결혼하고 좀 살아본 후에 혼인신고 하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놈의 대출이 뭔지 집 때문에 결혼은 처음이라 결혼 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호구조사나 재산 정도만 알아봤지. 제사, 명절에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하는지 몰랐어요. 전 그냥 망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차의 30대 중반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고 미혼이며 30대 초반 3년차 직장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수가 적고 남매 사이는 서로 생사 확인뿐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가씨랑 저랑도 명절 때만 보니 서먹하고 그마저도 친구 만난다고 나가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워낙 시댁 식구들이 무뚝뚝해서 시부모님이 남매 사이 알고 저한테도 신우랑 살가운 관계 강요 안 하십니다. 저도 그게 편하고요. 문제는 작년 말에 시아버지 환갑이셨는데 아버님이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하셔서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버님 환갑 선물로 현금 100만 원 돈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고 숙소 실내에 부착할 환갑 이벤트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라며 놀라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참고로 저와 남동생은 저희 부모님 환갑 행사 위해서 오래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친정아빠 환갑 때 남편이 100만 원 드렸고 나머지는 저랑 동생이 모은 돈에서 진행됐기에 남편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시아버지 환갑이니 남편 남매가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계획이나 경비는 제가 신경 안 썼어요. 남편도 자기 아빠니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용돈 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남편이 바빠서 비행기표 예매 못하면 제가 먼저 끊고 나중에 남편이 돈 보내주고 숙소는 남편이 먼저 골라 저에게 사진 보내주면 제가 추가 검색해서 시설 깨끗하고 부모님 불편해하지 않으실 곳으로 최종 결정했어요. 아가씨한테 의견 물어봤냐고 물으면 바빠서 연락 안 된다고 넘어가고 결제 먼저 하고 나중에 아가씨한테 돈 받으려고 물으면 보내주겠지 하고 어물거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제주 여행을 갔고 가족과 오랜만에 여행 온다며 시부모님이 좋아하셨고 그러다 천지연폭포 보러 갔는데 아버님이 아가씨 보고 입장료 낼 거야?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정색하면서 내가 왜 내? 나 돈 없어 하길래 순간 제가 지갑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 본인이 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환갑 여행비가 아가씨한테 부담이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물으니 제주여행 관해서 하나도 낸 게 없답니다. 제주여행 전 명절에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같이 가서 나는 옆에 있다가 당일로 온다. 근데 딸이 갑자기 따라가더니 리조트 잡아서 아빠 낚시를 실컷 하게 해줬다. 리조트 처음 자보고 하룻밤에 30만 원인데 내가 언제 이 돈 주고 밖에서 자보겠냐 하시길래 웬일이래요. 어머님 좋으셨겠네요. 하고 넘겼거든요. 계속 어머님이 우리 딸 돈 많이 썼다, 돈 많이 썼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돈 썼다는 이유로 제주 여행에선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오히려 남편에게 돈 많이 썼지? 동생이 돈 안 줬지? 이러면서 50만 원 주셨답니다.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보면 남편 혼자 400 썼거든요. 그동안 시댁이나 아가씨에게 별 감정 없었는데 이렇게 무심한 여동생을 당연한 듯 두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답답하고 그 뒤에 숨는 아가씨가 참 뻔뻔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시댁이 이해가 안 가 혼자 생각해낸 게 아들은 결혼했고 맞벌이고 딸은 아직 혼자니 수입이 저희 부부가 안정적이라 생각돼서 일방적인 지출을 냅뒀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환갑을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 아들은 희생, 막내딸은 무얼 하던지 그저 이쁘다인데 한계적이긴 합니다. 내년에 시어머니 환갑이십니다. 벌써부터 짜증나는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